받았을 뿐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어둠들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서사는 주변인의 서사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연입니다. 오늘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요. 페미니즘과 영화, 영화로 보는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백하자면 페미니즘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여전히 어렵고요.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왠지 저하고 거리가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성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이렇게 어렵고 전투적이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지해서 그랬겠죠. 네, 넘겨주시면요. 네, 이렇게 이제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은 숱한 논란을 낳는 주제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 어떻게 현재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따름이며 화자의 한계와 선입관과 개성을 감안해서 독자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 여러분 아마 백설 교수님 강의 들으셨으면 잘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지만 1세대 페미니스트예요. 백인 엘리트 중심의 페미니스트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요청을 했을 때, 특히 이제 흑인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버지니아 울프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백인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글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서사는 주변인의 서사이기도 하고 또 개별적인 서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의 페미니즘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각자의 페미니즘, 어떤 거대 담론으로서 하나의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페미니즘, 내 주변의 페미니즘, 그것이 사실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거고 내 어머니의 이야기, 내 할머니의 이야기, 나의 누나, 누이애들의 이야기,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정말 힘이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제가 페미니즘에 접하게 된 건 사실은 대학원에 가서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90년대 후반에 영화를 공부할 때 사실 그 시기는 페미니즘 이론이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나 이런 거대 담론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가 왠지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부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소수 정체성을 가진 국가들이나 제3세계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페미니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화 이론을 생각하면 페미니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저는 영화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지금 이제 쟁쟁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시네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를 가지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쟁쟁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혜택을 받고 자란 후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시절에 제가 느꼈던 그런 페미니즘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 그래도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아는 선배들이나 친구들에 비해서, 동료들에 비해서 이 친구들은 정말 저는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종교성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거는 종교와 세계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혹은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과 페미니즘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에 준하는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페미니즘 지점인데 저는 이 혜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얻은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론적인 면에서 신화 페미니즘의 어떤 그 생각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한, 그러니까 약자들의 시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게 남성이든 아니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어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배우는, 그래서 이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어떤 관점을 얻었던 것 같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그런 한편으로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소수자의 위치에 섰던 것 같아요. 소수자의 위치. 왜 소수자의 위치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랐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걸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근데 대학원에 영화 공부를 하러 들어갔더니 저는 완전히 소수자더라고요. 쟤는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이렇게 쳐다보는 이상한 종족이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제가 연구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박사과정 할 때까지도 그랬는데요. 석사할 때는 더 심했죠. 근데 연구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기는 페미니스트, 게이, 레즈비언, 돌싱, 돌싱. 저는 박사과정인데요. 석사 때는 아니죠. 박사과정에는 결혼한 여자인데 애도 있고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전혀 이질적인 집단에 들어왔을 때 저는 완벽한 소수자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이 사실, 제가 그래서 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경험, 그냥 소수 집단에 속해본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뭘 얻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영화가 그걸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 장까지 한 번 더. 네, 페미니즘이 제가 말씀드렸죠. 90년대 후반에 영화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영화도 지금 93년 영화고요. 피아노 93년, 델마의 루이스 93년,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 97년 영화거든요.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 이제 이 페미니즘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화들이죠. 근데 이 영화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여성의 시각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초기의 영화 시네 페미니즘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냥 90년대에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1940년대부터 이미 할리우드 영화에 여자가 몇 번 등장하는가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무슨 얘기냐면 수량적인 걸로 따졌다는 거겠죠. 몇 번 등장하는가, 어떻게 스크린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가. 이것이 사실 첫 번째 페미니즘이 영화에 주목했던 지점들이라면, 사실 이런 영화들은 적극적으로 여성 주인공들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영화들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라고 인정이 되고, 많은 경우는 이제 비평에서 페미니즘 비평에 고정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라는 작품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제인 클림폰이라는 감독이 이제 호주 출신 감독인데요, 뉴질랜드 출신 감독인데요. 호주에서 이제 영화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뉴질랜드의 이 에이다라는 여성이 말을 6살 때부터 말을 잃었어요. 뭐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나레이션에 나오는데요. 6살 때부터 입을 닫은 여성이 오로지 피아노만 가지고 세상을 소통하는, 뭐 예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죠. 아마 예술가이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나마도 많이 하지도 않는 방식이었겠죠. 근데 이 여성이 뉴질랜드의 어느 집에 아이를 데리고 남자의 집에 거의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원주민과 가깝게 지내는 베인즈라는 한 남성을 만나서 자기 남편을 떠나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성의 이제 주체적인 표현과 성적인 욕망, 욕구, 마음속에 있는 표현의 열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왜 뉴질랜드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뉴질랜드였냐면요, 어쩔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사실 제인 캠프연이 뉴질랜드 사람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예요. 1890년대에 93년인지 8년인지 뭐 이쯤에, 그러니까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이고, 나름대로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예술작품이라는 건, 시대의 획을 그는 예술작품이라는 건 그냥 돌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적인 유산과 어떤 그런 가치들의 토대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델마 루이스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죠. 이 영화가 이제 특별했던 점은 뭐냐면, 그냥 평범했던 여주인공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단지 쉬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다가 강간당할 뻔해서 강간범을 살해하고 졸지에 이제
그 살인범에 대해서 쫓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성이 하는 이야기는, 하는 행동들은 갱스터 무비의 버디 무비 있잖아요. 그거의 이제 여성 버전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어떤 통쾌함이나 충격적인 어떤 반전들이 있었죠. 충격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여성들이 현실에 콜이되지는 못하죠. 버디 무비의 동료들은 결국 성장해서, 로드무비가 그런 거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성장해서 다시 더 넓은 세상으로 안착하게 되는 거라면, 이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이런 종류의 여성들을 다뤘어요. 안토니아스 라일은요, 그야말로 여성들의 공동체를 꿈꾼 그 판타지에 가까운 작품이에요. 이것도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마를린 호리스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덜란드 작품이고요. 이 이야기는 4대에 걸쳐서, 혹은 이제 할머니까지 포함을 하면 5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5대에 걸친 여성들. 근데 여성의 계보로만 내려오는 여성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재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버지 없이 그냥 정자만 제공받는 여성이 아이이거나, 딸들의 이야기예요. 4대, 5대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거는 이 작품이 여성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성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짓누르거나, 이갈리아가 그런 것처럼 역버전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을 억압하는 식으로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제공한 사람들 도움은 받고요.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은 돌보고요. 같이 저 집 보시면은 식탁에서, 야외 정원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꾼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들이 굉장히 이런 작품들이 이제 신의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론의 기틀을 잡은 그런 작품, 논문들과 비평들을 많이 제공한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한 번 더. 네, 계속해 주셔도 돼요. 이 장에. 이 작품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가 더 있겠죠, 아마? 네, 한 번 더. 네.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런 영화들? 네. 어떤 작품 보셨어요? 서프라이즈 봤어요. 네, 제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알려드렸던 작품 중에 서프라제트가 있었는데요. 서프라제트와 히든피겨스 세상을 바꾼 변호인,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요즘엔 페미니즘 영화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페미니즘 영화들, 혹은 페미니즘을 표방하거나 최소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특별히 전성기라고 제가 굳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런 영화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들이 투쟁의 기록을 담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영웅적인 어떤 인물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서프레저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말이죠. 여성 참정권 운동, 영국의 이야기예요. 보시다시피 백인 여성들의 이야기죠. 백인 여성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히든 피겨스는 1960년대 나사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나사의 이 여성들, 제일 왼쪽의 여성은 천재 과학자고요. 천재 수학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이런 여성들을 이제 다루는 이 세 명의 여성을 통해서 이제 흑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색인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이제 이 위에 나오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한 여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가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요. 게다가 이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현재 살아있는 90세가 됐나요? 뭐 이런 것 같은데, 가장 최고령의 미국의 대법관이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최초의 두 번째 대법관이 된 인물이고요. 대법관 미국에서. 그리고 유태계열의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피력해서 여전히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긴즈버그의 모습을 딴 이렇게 상품들, 패션 상품들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들이 보시면 서프레저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백인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백인 여성들 중에서 에멀린 팬커스트라는 위쪽에 메릴 스트립, 오른쪽에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그 역할이 참정권 운동의 지도자 격의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영국의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던 여성이고 1918년의 여성은 30세 이상의 여성이 참정권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해요. 영국이. 그리고 이제 21세 이상이어서 남성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를 얻는 것은 28년에 이르러서거든요. 생각보다 늦죠. 10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팬커스트라는 인물인데요. 팬커스트는 당연히 신분도 높았고 엘리트이고 뭐라 그래야 되죠? 상류층의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서프레저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탁부인 여성의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해서 평범하게 강간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던 이 평범한 세탁부가 어떻게 투쟁에 가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인데요. 사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영화라기보다는 백인 중심 엘리트 운동의 한계이기도 할 텐데요. 예를 들면 팬커스트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그 운동 폭력적인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운동들을 했지만 이 여성 실제로 자신은 이제 피해 다니면서 있었는데 팬커스트의 딸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나치에 가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여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때까지도 1세대 페미니스트들이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때까지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정권 얻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외국인들의 인권이나 아니면 여성 중에서 엘리트가 아닌 여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치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딸들 중에 한 명만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예외의 길을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경우에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색인종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백인 여성들, 엘리트 여성들을 배운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국 실제로 참정권 역사에서도 외국인 출신의 여성들이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고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기여한 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런 노동자들 거리에 나섰던 거는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양가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한계와 위험과 어떤 보완해야 될 것,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든 피겨스는 그런 의미에서 운동으로서 뭔가를 하진 않지만 흑인, 유색인종이 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면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어때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 인물들로서 있었던 걸 다시 발굴해내는 작업을 영화가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더 긴스버그도 마찬가지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도 그렇죠. 유태인이고요. 여성이었고 유태인도 그냥 유태인이 아니고 브루클린 태생이라고 늘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의 유태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의 운동으로서 페미니즘 혹은 존재로서의 페미니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페미니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분들은 다 뭔가요? 배운 여성들이죠. 배운 여성들이고 여전히 엘리트 중심적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 작품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똑같이 60년대 이야기인데요. 헬프라는 이 작품은 사실 이제 원작에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흑인, 유색인 하녀 역할을 하는 가정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이야기인 거죠. 물론 백인의 도움을 받아요. 엠마 톰슨이라는 여성이 이제 기자로 나와서
이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거든요. 13명의 그 유색인종 여성들을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여성들이 보모 아니면 이제 하녀 혹은 뭐 가정부로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서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들, 폭발하는 그 투쟁이 폭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 변기 때문이었다는 점이에요. 변기. 변기가 뭘 의미하나요? 변기는 뭐에 필요한 거죠? 가장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가 나왔을 때가 아니고 봤을 때가 어떨 때였냐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 변기 여왕이 있었잖아요. 변기 여왕. 누군지 아세요? 네. 변기 여왕님 계셨잖아요. 그죠? 가는 데마다 변기를 뜯어서 바꿔야 됐었던. 그죠? 군부대를 가면 군부대 변기 다 교체하고 해외에 나가도 다 호텔 변기까지 다 바꿔야 여행을 했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변기를 다 변기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한때 그냥 뭐 농담처럼 별명처럼 그랬는데 이분의 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던 분이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또 직원들과 변기를 같이 쓸 수 없다고 자기 사무실 내에 변기를 만든 거 화장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장관인 내가 화장실을 가면 직원들이 불편해서 평범한 공무원인 직원들이 불편해서 아마 제대로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웃기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을 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구별짓기를 하고 계급을 만들어 놔야 속이 시원한 것이 사실 계급 사회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면에서요. 히든 피겨스도 보면요. 히든 피겨스에도 그런 얘기 나요. 아까 나사에서 일하는 그 여성들도요. 발단이 된 사건이 뭐냐면 수학자인 한 여성이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그 계산하는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화장실을 가려면 왕복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늘 자리를 비우니까 막 욕을 먹다가 내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나사의 책임자, 백인인 나사의 책임자 남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색 소변을 본다. 지금부터. 그러면서 유색인종 화장실을 없애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통쾌한 사건으로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변기를 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변기. 보모이자 가정부인 옥타비아 스펜서라는 이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흑인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 주인에게 엄청 욕을 먹고 쫓겨나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자기 거 썼다고. 그러니까 전용 화장실 안 썼다고. 비 오는 날인지 못 나가가지고 주인과 슬쩍 쓸려다가 욕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인데 나오면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에 자기 대변을 넣어서 먹이고 나옵니다. 주인에게. 근데 그 사건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누군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넘겨주시면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뭘 것 같으세요? 뭐죠? 집 앞에 있는 것은 뭔가요? 잘 안 보이세요? 변기예요, 변기. 그럼 다시 하나 다음, 네, 요렇게 변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엠마 톰슨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엠마 톰슨은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가정부 손에서 자랐어요. 네, 공주처럼 모시면서 자랐기 엄마보다 더 친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아가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기도 같이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가정부들이 인터뷰에서 이제 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질문을 해요. 17명이나 되는 아이들, 백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작 당신의 아이들은 방치해야만 할 때 그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꿈을 꾼 적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이게 뭐죠?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 진술하거나 글을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백인인 이 여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흑인들 손에서 자란 백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들과 연대하고 돕는 일이었어요.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서 베푸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했을 때 우아하게 자선 사업을 하는 자신의 백인 친구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비웃어요. 그래서 엠마 톰슨이 어떻게 하냐면 기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무슨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기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코트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사를 쓰거든요. 코트는 뭐죠? 외투잖아요. 근데 그걸 코트를 싹 바꿔요. 코모드라는 변기로 바꿔요. 변기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변기가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작품 이름 붙이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공모할까요? 공모? 여러분 디샹이 변기를 갖고 뭘 했는지 아시죠? 네, 변기로 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가서 기사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설치 예술이 된 거거든요. 설치 미술이 됐는데 이제 미술 작품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달의 정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그 흑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부모로 있는 그 집의 이제 아이인데요. 저게 즐거워하는 거죠. 아이 때는 저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유쾌한 방법으로 약자 중에 약자, 소수자,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흑인, 남성이 아닌 여성, 배운 사람이 아닌 못 배운 여성들, 스스로 글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의 진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방법으로 유쾌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방식의 페미니즘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아까 엘리트 중심의 백인 아니면은 다른 이제 흑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 유태인 중에서 능력을 가진 어떤 녀석, 이런 게 아닌 거죠. 아니고, 약자 중에서도 약자, 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영화였다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또 이 영화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추천해드렸어요. 와즈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스스로 역사가 됐다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까지요. 이 영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곳으로, 아랍 세계이고 이슬람권이니까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여성의 참정권이 가장 늦게 바티칸을 제외하거든요. 바티칸은 사실 선거가 없는 나라니까 이슬람 안하한 그런 선거권이지만 바티칸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늦게 여성의 참정권이, 선거권이 인정이 된 나라이거든요. 2015년 아마 인정이 됐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10살짜리 소녀의 이야기예요. 10살짜리 소녀가 영화의 전체를 지배하는 그 내러티브는 뭐냐면요. 스토리는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자전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살 돈이 없어요. 엄마는 안 사줘요. 왜 안 사주냐면요.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천연막이 터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혹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2014년 영화인데요. 이때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게 1998년인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생긴 거, 그 이후로 있을 수 없었던 거, 그 전에만 탈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 없었던 이야기라서 이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은 나머지 엄마는 안 사주니까 돈을 모으려고 코란 경연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한쪽으로는 펼쳐지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뿐만은 아니에요. 엄마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엄마는 이동권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운전을 못 하거든요. 이때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2018년,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운전을 하면 감옥을 가야 됐고, 실제로 운전을 했던 여성들은 퍼포먼스로, 시위로 운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전거와 여성의 이동권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엄마와 딸의 연대와 유대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가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 이후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는 것. 실제로 어떤 영화는 역사가 돼요. 그리고 이 영화가 왜 역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영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의 영화이기도 해요. 그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영화를 찍을 수도 없었고, 왜냐면 여성이 찍을 수 없는 건 당연했겠죠. 왜냐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때도 굉장히 첩보장 작전을 방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 안에 들어가서. 근데 굳이 이 영화를 꼭 자기 나라에서 찍었어요. 하이파 알 만수르라는 여성 감독이요. 딴 데 가서 찍어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 비슷한 배경 찾아서 찍으면 되는데 굳이 내 나라에서 찍겠다라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협박받아가면서 찍은 영화가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화였죠. 그냥 검열이나 뭐 이런 데 걸려서가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극장이 없어서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대중상영을 할 수 있는 극장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영화라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2014년에 SNS에 이렇게 되게 좋은 영화 봤다라고 이렇게 올렸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나 이 영화 못 본다? 나는 못 본다? 정작?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극장이 없어 이렇게. 어쨌든 스스로 역사가 됐어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는 이렇게 모든 영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영화가 이렇게 투쟁적이면 우리가 뭘 보고 살겠어, 뭘 보고 재미를 느끼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화는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또 해야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페미니즘에서 특히 주목하는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영화가 있고요. 이것도 2014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난 그런 흐름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네. 저는 이런 영화들을 요즘 주목하게 됐어요. 요즘에 어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영화가 다루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터너티, 우리의 20세기 이런 영화들,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터너티라는 영화는 뭐냐면요, 한 3대 정도 되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토니아스라는 좀 비슷하지만 안토니아스라는 그래도 좀 극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프랑스에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한 양갓집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많이 배운 집도 아니고 귀족집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중상층 집안의 한 여성이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데 선 볼 때도 그냥 적당히 한 번 정도는 거절하고, 딱히 좋거나 싫지는 않지만 일단 거절하는 게 예의라서 거절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청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뭐 못 이기는 척 수락을 해서 애를 한 5, 6쯤 낳고 그 중에 3명 정도는 죽고, 그러고 나서 또 아이들 중에 누군가 결혼을 하는데 또 뭐 아이 중에 하나가 죽고, 뭐 애는 이미 11명이 돼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애 낳고 죽고 결혼하고, 그래서 애를 돌보다가 뭐 처제가 아내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게 비독자적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애 돌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집안이 그냥 가만히 합치게 돼서 식구가 늘어나고 또 애 낳고, 이렇게 한 3대 정도 이야기를 잔잔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야말로 여성의 삶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특별할 것도 없이. 영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억압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여성의 일상으로서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리고 그걸 정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락한 삶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20세기는요, 이것도 3대까지는 아니지만 1920년대 태어난 여성과 50년대 태어난 여성과 60년 정도에 태어난 여성, 뭐 이런 여성, 세 세대 정도의 여성, 그건 이제 여성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의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 여성들은 뭐 임신 중지를 하는 것으로 뭐 표현을 했다면, 다음 세대 여성들은 그냥 아이를 낳는 것으로, 아이를 낳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방법의 변화들 있잖아요.
급진적인 삶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해서 평가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 이런 것들을 계보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안토니 라스 라인 같은 영화의 계보이기도 하고 디 아워스 같은 영화의 계보이기도 해요. 찾아고 올라가자면. 이런 종류의 디 아워스는 그런 거죠. 델라웨이 부인이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중심으로 매개로 모이지 않아요. 이것도 모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니콜 키드만은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거든요. 1920년대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줄리안 무어는 1950년대 버지니아 울프의 델라웨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광팬, 버지니아 울프의 팬인 여성으로 등장하고요. 2001년에 메릴 스트립은 버지니아 울프, 델라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뉴욕의 편집인, 책 편집인. 그래서 세 사람 다 버지니아 울프와 델라웨이 부인이라는 그 소설을 매개로 해서 모여져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요. 그래서 디 아워스인 거예요. 시대들, 시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는가, 혹은 그것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자의 삶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산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아갈 뿐인데 내가 페미니즘 나에게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각들의 하나의 좀 신선한 시각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외국 이야기들이었고요. 넘겨주시면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사실 페미니즘 영화나 페미니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꼽아보라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주목하는 영화들은 그 중에서도 대중 영화들이에요. 뭐 독립 영화들이나 예술 영화들에서는 사실 더 많고 가장 활발하게 여성의 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 독립 영화 진영인 것이 많은데요. 대중적인 방식으로 하는 영화들을 일단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은 우리에게 강남역 10번 출구라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 준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한 번을 넘겨주시면요. 포스트잇에 붙인 얘기들이 사실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실 텐데요. 2016년에 5월 17일에 이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애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강남역 10번 출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그런데 밤에 가가지고 위험하게 아마 틀림없이 옷도 이상하게 입었겠지? 뭐 이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포스트잇에 붙인 말은 뭐냐면 남자라서 미안해요. 남자라서 살아남았어요. 나는 살아남았어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페미니즘이 아래에서부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전에는 우리에게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냥 평범하게 수학여행 갔다가도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었구나 라는 것, 그게 나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각의 순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이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안에는 이 강남역 10번 출구 이후 몇 년, 지금 이제 3년이죠. 이후 3년, 이후 2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처럼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요. 그럼 한국 영화에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녀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요, 그렇죠? 이런 영화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범죄 스릴러물들이거든요. 2000년대 중반,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특히 중반 이후에 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5년부터 10년 사이 혹은 15년까지도. 근데 이때 나오는 영화들 안에 계속해서 넘겨주시면요. 친절한 금자씨, 오로라 공주, 세븐데이즈, 마더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죠. 아무도 우리 딸을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야 되죠? 엄마 아니면 아빠. 아빠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이제 엄마를 등장시킨 영화들이에요. 딸들을 잃어버린 엄마들, 유괴당했거나 아니면 살해당한 딸을 둔 엄마들이 직접 딸을 찾거나 응징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국 영화의 서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강한 여성상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엄마들이 해결하니까요. 여성들이 해결하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런 영화들의 한계는 뭐냐면 여성성이라는 것 혹은 여성의 강인함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성에 집중시켰다라는 한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강함의 근거를 뭐에 찾냐면 엄마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아닌 여성들은 뭐죠? 이런 질문들이 가능한 영화들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적이죠. 한국 사회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문제적인 측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더나 실제 보여드린 이제 비밀은 없다라는 손예진 주연의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엄마니까 라고 통하는 것, 모성을 신화하는 것 있잖아요. 신성시하거나 신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깨는 작품이 사실 마더였어요. 가장 먼저 글을 했던 것이 마더였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가 나오는데요. 김혜자가 원빈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원빈을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 백방팔방으로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진짜 진범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한 아이가 잡혀요. 한 아이가 이제 용의자의 선상에 오르는데 이 아이 뭐냐면 기도원에서 사는 그 말하자면 동네 바보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아이가 잡혀 들어오니까요. 김혜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직도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요. 극장에서 봤던 것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요. 너는 네 엄마도 없니? 그래요. 너는 엄마도 없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너 참 불쌍하구나. 김혜자는 알아요. 이 아이가 고민이 아니겠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잡혀왔잖아요. 누명을 썼다는 거 알아요. 이 아이가 왜 잡혀온 거예요? 최소한 엄마도 없는 거예요. 가장 그래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너는 엄마도 없니? 그래요. 이게 사실은 모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것인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김혜자가 갖고 있는 모성애에 대해서 이게 선례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되어 놓은 모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모성의 어떤 폭력성 혹은 사회에서 모성이 조성된 것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비밀은 없다도 그래요. 비밀은 없다도 희생당한 아이는 마냥 불쌍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냥 불쌍하고 빨리 찾아서 구해줘야 되고 완벽한 희생자인 것 같고 하지만 이 희생자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희생된 이 아이, 10대 그냥 순진무구한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 있잖아요. 소녀여야 하는데 이 희생된 소녀조차도 완벽하게 그 순진무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녀인도 정치인의 아내이고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마님이었는데 모성이라는 것과 아이의 어떤 그런 모습들, 원치 않았던 모습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또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모성이라는 것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하나로 환원되거나 가장 신화적인 모습을 이상화될 수 없는 어떤 다양성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성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페미니즘에서 조금 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서운 엄마들 이런 방법으로 드러났어요. 다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처녀들의 저녁 식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건 뭐냐면 여성의 성과 출산, 성이라면 섹슈얼리티, 혹은 욕망이죠.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역시 출산의 문제를 빼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적인 욕구나 욕망은 출산의 문제하고 결연지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루지만 의미 있는 작업은 이게 코미디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점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발 떨어져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놓고 보자면 처녀들의 저녁 식사나 싱글즈나 이런 작품, 처녀들의 식사는 1998년 작품이고 제 기억에 싱글즈가 2007년일 텐데요. 한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남성 감독들이 만들어요. 남성들이 뭘 얘기를 하죠? 남성들이 여성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벌써 설정 자체가 이상하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안에 남성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알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허물없는 남성 친구가 하나 꼭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실은 남성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죠. 왜냐면 그 남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성들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성의 시각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영화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처녀들의 저녁 식사의 가장 자유분방한 강호정이라는 강수연 역할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해요. 프랑스의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겠다고 떠났거든요. 불륜이 들켜가지고. 떠나는 한국 사람 정착하지 못해요. 싱글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남성에게 정자를 제공하는 그 남자 친구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정자 제공하는 거예요. 실수로 정자를 제공하는 남성이 나오는데 쿨하게 여성들은 나 남자 필요 없고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쿨한 것 같죠. 그런데 소녀들의 저녁 식사에서는 그 아이를 낙태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낙태가 돼요. 결국 그 아이는 한국 사회에 생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싱글즈에서는 10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잉태한 아이를 남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키우기로 결심을 해요. 뭐가 더 주체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에 와서는 이제는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게 정말 죄가 아니다, 엄청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용납될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대중 영화가 그 시대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정도까지는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가 돼줄게라고 둘이서 이제 여자친구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시절의 영화였다라면 좋아요 저나 굿바이 싱글즈는 이제 비교적 최근의 영화들인데요. 이 영화는 적극적으로 실수였을 망정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남성이 등장하고요. 유아인이 그 역할을 해요. 좋아요조에서는. 그리고 굿바이 싱글에서는 미혼모의 아이를 톱스타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싱글 여성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낳지 않아서 실수로 낳은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과 출산과 여성의 어떤 임신 출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한국 영화가 여성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걸 한 가지 축이 또 되어 있다면 말씀드렸던데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엄청 진지한 다큐멘터리나 엄청 진지하고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코미디로 즐길 수 있도록까지 왔다라는 것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요. 정말 최근 영화들인데요. 미스백, 걸캅스, 미혹 이런 영화들은 뭐죠? 정말 센 언니들이죠. 센 언니들. 그리고 웃긴 언니들. 웃긴데 막 정말 액션으로 웃기는 언니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미혹 같은 영화는 사실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계속 3개 정도. 네네. 하나 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나요? 미혹의 참패, 미스백의 선전, 걸캅스의 속동 이렇게 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미혹이라는 영화는 사실 참패를 했죠. 흥행에 참패를 했어요. 김혜수라는 톱스타가 등장했음에도 걸크러쉬를 몰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포스로 머리 이렇게 하얗게 하고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24만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24만 넘지 못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봉 2주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24만 하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김혜수 영화치고 2002년 이후로 최하였대요. 김혜수 등장하는 영화치고는. 그렇게 개봉 2주 만에 막을 내리는 치욕을 당했는데요. 그만큼 영화 만듦새가 형편없다는 평가를 사실 많이 받긴 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다르게 이제 이 여성의 활약이나 이런 것이 너무 진부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혹은 참패를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영화로 될 것처럼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미스백은 선전을 한 거예요. 미스백이라는 영화는 한지민이라는 그동안 굉장히 참하고 뭔가 이렇게 선한 이미지였던 여성이 굉장히 센 언니 역할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상처받은 존재로서 마음을 확 닫고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랑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등장하는 여성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도 학대받고 자라서 학대받는 여자아이를 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가족이 되어줄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같은 연대,
연대, 1대1의 연대, 아이지만 이런 방법이 이제 늘어나는 거라면 걸캅스의 소동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걸캅스는 정말 120만 넘었을걸요. 100만 훨씬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 치고는 여성 투톱이죠. 그것도. 투캅스 이런 것처럼 버디무비의 일종의 버디무비고 형사영화이고 패러디처럼 이렇게 다른 영화이지만 사실 이 영화는 엄청나게 뭐 비난도 받고 뭐 이런 영화를 하다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한 가지 흥미로운 문화 현상을 견인했어요. 뭐냐면 영혼 보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영혼 보내기? 영혼 보내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영혼 보내기라는 말. 오, 한 분이에요? 영혼 보내기라는 어떤 그 운동 비슷한 말을 만들어낸 건데요. 뭐냐면요. 여성 관객들이 이 영화가 빨리 막을 내릴까봐. 근데 영화 보러 갈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보고 왔어요. 근데 막 내릴까봐 겁이 나요. 요즘 영화 1, 2주 못 넘기잖아요. 미국 이런 영화 2주 만에 내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표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표를 내놓고 뭐 10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몇 자리씩 사놓고 내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그럼 본인은 어때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주기도 했겠죠. 보통 밀어주고 싶은 영화에 그렇게 해서 표를 뿌리는 경우는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못 가는 사람이 자기가 내 영혼을 보낸다고 해서 표를 사는 경우 보셨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그런 문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만큼 여성 관객들이 여성 영화에 목말라 있었고 여성 영화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것도 여성으로서 막 자의식을 똘똘 뭉쳐서 여성이니까 뭐 이렇게 배려받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여성 직업인으로서 활약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관객 운동으로서의 여성 관객의 어떤 파워 이런 걸 보여준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한국 영화의 흥미로운 흐름 중에 하나이고 쭉 보시면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피해자로 다루어지는지 아니면 피해자나 영웅으로 다루어지는가 여성 영웅 히로인 사실 이제 눌러주시면요 이런 영화 캡틴 마블이나 다음이요 원더우먼 이런 영화에서 먼저 사실 또 시작된 어떤 흐름이기도 하죠. 해외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나 최근에 뭐 알라딘도 그렇고요 디즈니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변화의 지점 이런 것들이 영화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국 영화는 최근에 와서 아까 그런 페미니즘 리포트나 여러 가지 좀 운동성을 타고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영화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간략하고 굉장히 러프하게 여러분에게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사실 너무 많죠. 그런데 어쨌든 소개해드린 어떤 흐름 중에 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치마만다 운고다 아리치에라는 이제 유색인종 여성인데요. 흑인 여성이 아마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치마만다 운고지 아리치에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사실은 이 테드의 강연에서 시작된 글이죠. 그 책을 냈는데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그런 얘기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되물어야겠죠. 그런가?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되나?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영화를 보는 페미니즘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를 제가 받아들고서 제 나름대로는 주제에 충실하게 한번 쭉 하고 나서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페미니즘이 주변의 서사이고 개인의 서사이고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서사여야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질문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몇 주째 하고 계시는 이 공부가 그런 시간이겠죠. 그걸 시작하는.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여러 영화들의 그 흐름들과 지점에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가 수용 가능한가를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지셔닝. 자기 위치를 점검해보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 나는 그럼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한가,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페미니즘은 거기서 출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포지셔닝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 쭉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에 가장 끌리시는지 혹은 동의가 되시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물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포지션은 뭐냐? 포지셔닝은 뭐냐?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이 저에게 저는 페미니즘을 빚졌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사실 굉장히 겁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늘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 좀 배운 여자고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배운 여자고요. 엄청나게 가난에 처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회는 굉장히 약자들이 가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됐다라면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주일날 시간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가 이제는 예전에 그 주일 성수와 같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주일을 빼서 얼마든지 놀러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주일도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할 이유가 너무 충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에게는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그래서 당신의 포지션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얘기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 과정에 이르게 됐는가 혹은 제가 요즘 뭐에 심취해 있는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인 오스틴이에요. 제인 오스틴. 네,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이 작 다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이 작품들이 뭘까요? 제인 오스틴 쓴 소설들이거든요. 소설이 영화한 작품이에요. 저는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몇 년 동안 사실 페미니즘이 이렇게 막 리부트 되기 전에도 제인 오스틴을 저 혼자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들은 다 영화 아니면 드라마거든요. 대부분 이제 영화인데 대중영화죠. 대중영화. 오만걸 편견, 센세이셔널리티, 엠마, 설득, 맨스필드 파크, 레이디 수잔, 노센코 사원이라는 이제 이 작품인데요. 이게 제인 오스틴의 전작이에요. 전작.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은 200년 전 사람이고 200년 전에 죽었거든요. 2017년이 제인 오스틴이 죽은 지 200년이 된 사람인데요. 200년 전의 사람의 작품 전작이 7권인데 사실 장편으로서는 6권이에요. 레이디 수잔은 중편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출간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미완성 단편들이 몇 편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책으로 여러분이 딱 보실 수 있는 지금 제인 오스틴 전집을 구매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7권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7권이 나온대요. 다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흥행에도 성공하고 비평에도 성공하고 인기 있는 작품들이고 톱스타들이 출연한 작품이 됐어요. 영화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가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19세기 1817년에 이제 오만걸 편견이 나왔고요. 1811년에 1817년에 사망했고요. 1813년에 오만걸 편견이 나왔고 센시빌리티가 1811년이에요. 그때 나온 책이거든요. 200년이 넘은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비결. 게다가 19세기 초반이면 여성이 작가로서 성공하기에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제인 오스틴의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서 글만 쓰고 한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인 오스틴은 19세기 여성 작가로서 혹은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작가로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제인 오스틴 작품 속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다들 여성 주인공들이고요. 여성 주인공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 중에 사실 이제 그 전에 제인 오스틴의 삶을 다룬 영화, 그러니까 비커밍 제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비커밍 제인. 비커밍 제인은 말 그대로 제인 오스틴 되기인 거죠. 제인 오스틴 되기. 이 영화가 이 제인 오스틴을 다루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요. 이제 장면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 영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인 오스틴이 글 쓰는 모습, 저 장면으로 시작해요. 글을 쓰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 다 자고 있거든요. 새벽에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영은 물동이를 지고 이제 계단을, 그러니까 마당을 가로질러서 오다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이 글을 쓰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화들짝 놀라고 돼지가 뛰고 뭐 이렇게 닭들이 후사닥거리고 한여가 물동을 얻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또 한 조금 있다가 초반에 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제인 오스틴이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돌덩이를 호숫가에 던지면서 가요. 근데 이 돌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파문이 일잖아요. 잔잔한 물결이 일잖아요. 이 영화는 제인 오스틴의 글쓰기라는 행위를 노동이라는, 그러니까 여성이 한여의 행위하고 연관이 있고, 이 파문이 있는 이 호숫가의 이 장면 뒷면에서는 농부들이 또 곡괭이질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이라는 행위와 글쓰기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인 오스틴은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어 했다. 그걸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인 오스틴은 평생 동안 어떤 얘기를 썼냐면 아까 7편 제가 영화 보여드렸는데 다 해피엔딩이에요. 다 결혼으로 끝나요. 대부분의 작품이. 그리고 여성들이 신분상승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인 오스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판타지를 만들어낸 작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니까. 시시콜콜한 사랑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2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 200년 더 전에 제인 오스틴 시대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요.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요. 유럽 사회가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몸살을 앓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랑 이야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시콜콜한 사랑 이야기. 아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작가인 것 같긴 해. 재능은 좀 있어. 그렇지만 위대한 작가는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 엎어지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랑 이야기나 하고 신데렐라 이야기나 쓰고 있었잖아. 뭐죠?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죠. 사실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 아 그래 풍자를 가지고 문체의 특징을 가지고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긴 했지.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인 오스틴이 가장 잘 듣던 비난이었어요. 이거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요. 특히 제인 오스틴이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혼자 비혼을 선택했는데요. 사랑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비커밍 젠이라는 영화가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톰 루포로이라는 남자와 사랑을 해요. 그 연애담이 이제 20살 정도의 연애담이 이 영화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연애를 하고서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이 남자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1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이와 엄마가. 그런데 본인은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후견을 하고 있던 친척이 반대했어요. 제인 오스틴 집안이 부유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인 오스틴은 목사 딸이었거든요. 자녀가 8명이 집안에 7째 딸이었어요. 딸로는 2번째.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뭐 이런 이제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거나 거절당했던 건데요. 말하자면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뒤로도 결혼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2번 정도 청혼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27살 때 해리스 빅 리더라는 사람의 청혼을 받은 거였어요. 이 사람은 상속혼도 있는 남자였고 재산도 있고 뭐 6살인가 연하의 남자였고요. 뭐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승낙을 했다가 다음날 이불킥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번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제인 오스틴은 혼자 살아요. 끝까지 41살에 이제 혼자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인 오스틴의 삶을 놓고 그런데도 연애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했다. 자기가 모르니까 판타지로만 다룬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상승 이야기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여성의 삶에 대단한 일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비난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영화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제인 오스틴은 첫사랑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작가로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청혼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 영화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영화가 원작으로 삼고 있는 제임스 스펜스라는 작가의 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작가의 이제 해석을 받아서 이 영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얘기들이 이 영화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줄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 작품이 이제 이 제인 오스틴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걸 크게 2가지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이러니의 작가로서 제인 오스틴의 문체의 특징과 어떤 작품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장면인데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나시죠? 아이러니는 웃는 얼굴로 빈정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제인 오스틴이 아이러니란
모순된 진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라면 선생님 넘겨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전 PPT 글씨가 사라졌나요 혹시? 나왔었어요. 네네. 네, 그 밑에 지루하시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문장 시작. 남자가 이루어지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른다고 해서 이 진리가 보낸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를 자기 내딸 사실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왕급편견의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왜 아이러니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 일단 아이러니인데요. 재산계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리인가요?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걸 단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 때문에 더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러니 두 번째 문장 때문에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남자가 재산을 갖고 짠 나타났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아마 다 수락할 것이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오마가프견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빅리와 다하씨가 짠 나타나자마자 어때요? 동네 온 딸을 둔 엄마들이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자를 뭘로 봐요? 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뭔데요? 남자인데요. 멋진 남자인데. 제인 오스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남성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좋아요. 당신이 재산도 갖고 있고 지위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도권 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앞세워서 여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뭐 취급만 받게 된다고요? 재산 취급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괜찮으세요? 재산 취급 받는 거 괜찮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일 일관되게 자신의 작품 속에서 드러난 남성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남성이 하나의 주도권을 원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여성이 가져간다고 해서 파이 싸움처럼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을 가져가면 세 조각밖에 안 남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성이 재산 이상의 대우를 받고 싶으면 재산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인격을 보이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 보일 때 그럴 때 여성들이 비로소 그를 존중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같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을 휘둘려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이게 다 자기가 높아지는 방법,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니라 동일하게 혹은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더 나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의 대표적인 그런 문장이면서 사실 제인 오스틴이 첫 문장에서 벌써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가로서의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선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면 앤 레드클리프라는 여성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여성은 실제로 고딕 문학의 대가였고 당대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여성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이 사실은 남편이 이제 편집인이었어요. 저널의 출판 편집인이어서 남편의 외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때 제인 오스틴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능은 하겠죠. 그래도 가능은 하겠죠요. 뭐가 가능해요? 작가이면서 아내로 사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 물어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톰 로프랑 결혼을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제인 오스틴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을 출판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판권을 팔아요. 수잔이라는 작품을 판권을 파는데요. 10파운드에 팔아넘겨요. 근데 이걸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묵혀있던 그런 책이 나중에 유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인 오스틴의 출판에 관련된 비화들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냥 재주 있는 여성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했는가, 경제권을 가지려고 모색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장면을 굳이 이 영화가 끼워 넣었어요. 랜 레드클리프를 만나는 장면을 끼워 넣어서 이제 작가로서 제인 오스틴이 고민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야기에서는 랜 레드클리프는요, 이 시점 제인 오스틴이 만났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1790년대쯤 전바에 이때 32살의 나이로 절필을 해요.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작가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작가였지만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건 사실 글 쓸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안 됐다라는 거겠죠, 뭔가. 그리고 제인 오스틴에게 조카가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굉장히 글주주의가 있는 조카들이 있었어요. 여성 조카죠, 여자 조카들이죠. 근데 이 조카들이 결혼하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글을 쓰다가 아이를 가져서 못 쓰고, 아이 낳고 나서 글 쓰려니까 또 임신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20세기와 이터너티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 그대로인 거예요. 계속해서 결혼하고 글 쓰다가 애 낳으려고 애 낳고 또 쓰려니까 또 애 가지고 애 낳고 나니까 시간 없고 또 애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인 오스틴 주변에 많은 여성들, 특히 오빠들이 이제 5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오빠들의 아내들이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17년 동안 11명의 아이를 낳고 11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이런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 오빠들의 아내들은 오빠들은 2번씩 결혼한 오빠들이 둘인가, 오빠와 남동생이 2번씩 결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어요. 아이 넷 낳고 죽었어요. 5번째 아이 낳다가.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편주에도 이제 조카들을 독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19세기에 여성이 글을 쓴다는 건,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책을 안 내줘서 그렇기도 하고요. 제인 오스틴 책 출간 안 해줬다 그랬잖아요. 거절당하고 출간 안 해서 판권을 사놓고도 안 내주고 이렇거든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크고요. 여성 작가들이 책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단지 글을 안 내줘서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성 작가 무시해서 혹은 비평이 혹독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내버려 두고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할 수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특히 결혼을 해서 책을 쓴다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제인 오스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제인 오스틴의 삶은 비혼을 선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글을 써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 영화에서 반복하면서 비웃음을 당해요.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비웃음 당하고, 자기가 청혼했던 남자 이모한테 비웃음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남자가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놔두어라. 남자가 세상의 모든 완벽한 것을 갖들 만든 사건하지 마라. 나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자의 신나를 받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제인 오스틴의 전기에 나온 말이면서 맨스필드 파크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를 이제 옮겨놓은 건데요. 남자가 여자의 승낙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여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된대요? 누가 알아야 된대요? 남자들이 알아야 된대요? 모든 여성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남자가 알려주겠어요? 여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남자가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놔두래요. 세상에 모든 완벽한 것을 같은 말도 상관하지 말래요. 뭐만 알려주면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자의 승낙을 받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2번이나 되는 결혼의 기회를 저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는 거의 모든 작품에 결혼을 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남자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승낙받았다가 번복당하는 남자도 꼭 나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줄기차게 하는 거거든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 거절할 수 있다. 여성이 그걸 알아야 된다.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이런 여성들은 제인 오스틴 작품에서 그 여성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여성들이에요. 누구냐면 캐서린 영부인이라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했던 다시의 이모가
이제 가요 우리 다시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은 이 영화 비커밍 제이에 나오는 남자가 헬스비 기도를 대신하는 남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이모예요. 우리 조카를 거절하다니 이러면서 몰랐던 거죠. 여성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대표적인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감히 네가 뭔데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다음 거라면 다음 보여주시면요. 오마가 편견이라는 작품은 사실 제노스에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미스터 다시 아시잖아요. 그죠? 까칠한 남자 다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가 오만개 편견의 중심이 되는데요. 보통은 오만을 맡고 있는 거는 남자고 편견을 맡고 있는 거는 여자 엘리자베스인 것처럼 다루어져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건데요. 보통은 오만하고 편견이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영이에요. 허영. 오만과 허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영은 진짜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만은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그것을 통제하기 마련이고 그건 오만이라기보다는 자긍심이라고 해야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구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허영은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오만과 허영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 제인 오스틴이 오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오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만함, 교만함 또는 다른 하나는 자긍심, 자존감이거든요. 두 개 굉장히 다르죠. 자존심과 자존감도 사실 달라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심이 높은 건 아니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일 가능성이 많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을 앞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그래서 정말 자기가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진정한 프라이드는 지성에서 나온다. 지성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이 19세기의 여성 작가로서의 자존심,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제인 오스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이성과 감성, 지성 이런 부분들인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이것과 함께 이 오마가 편견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샬롯이라는 이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 장면에 이제 콜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상속권자예요. 한정상속이라고 해서 엘리자베스의 집안에 딸이 5인데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척에게 이제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당대 이제 상속법이.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만약에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딸들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자기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이 넘어갈 염려도 없고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들까지 돌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야속하게도 엘리자베스가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콜린스라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요. 보시면 너무 찌질하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엘리자베스 할 수 없어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거절을 하는데 콜린스가 뭐라 그러냐면 한 번쯤 거절하는 것은 예의로 알겠다면서 내 사람을 더 키우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안 된다. 정말 아니다. No means no라는 거예요. 여성의 거절은 no다. 사실 이건 이제 재판 용어죠. 강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재판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그 옛날에 제인 오스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이 뭐라고 하면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알려줘라. 누가 좀 알려줘라 제발. 여성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여성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인 오스틴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죠.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는 또 그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비혼을 선택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병들어서 혼자 죽어요. 나중에 물론 오빠가 이제 집을 마련을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여유롭게 성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할 때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요. 다음으로요. 제가 주목하는 이 샬롯이라는 인물은 제인 오스틴의 엘리자베스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찌질하게 이렇게 청혼을 했던 콜린스가요. 거절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샬롯에게 가요. 샬롯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둘이 떠나거든요. 되게 웃기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복잡한 신경에 빠져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콜린스가 괘씸하기도 했겠죠. 자기가 아무리 거절했지만.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샬롯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뭐냐면 샬롯은 자기와 결혼에 대한 생각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고 말이 통하는 가장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콜린스 같은 남자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다니 너무 실망해서 샬롯이 생각보다 너무 어리석은 여자였다는 데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나중에 샬롯의 초대를 받아서 샬롯의 집에 가거든요. 콜린스의 집이죠. 갔는데 가는 순간 엘리자베스가 깨닫게 돼요. 샬롯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여성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 때문이에요. 공간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엘리자베스가 여기는 콜린스의 집이 아니고 샬롯의 집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꾸며놓은 것도 그렇지만 이 당시 집에 어떤 제인 오스틴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요.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 집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영국의 집이 가장 넓은 공간을 이제 티룸으로 사용해서 응접실이라고 하죠. 접대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창이 넓고 가장 바깥이 잘 보이는 곳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집에는 이상하게 이 티룸이 부엌 안쪽에 조그만 공간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가장 넓고 환한 곳을 뭘로 줬냐면 콜린스의 서재로 줬어요. 그리고 콜린스가 자꾸 정원으로 내보내요. 건강하다고. 건강에 좋으니까 이 정원을 가꾸시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샬롯이? 제인 오스틴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집은 누가 봐도 샬롯의 집인 것이었는데 실제로 콜린스의 존재를 생각하지만 않으면 꽤 살기 좋은 곳이더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 콜린스를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콜린스를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고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넓은 곳에 콜린스의 방을 주면서 자기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엘리자베스가 생각하는 샬롯의 현명함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하자면 사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이제 그 제인 오스틴의 있던 곳들을 이제 찾아서 여행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게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집, 말년에 8년 동안 살았던 집에 있는 책상이에요. 타니아 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쓰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상일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에세이를 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에세이나 일기가 아니라 픽션을 쓴다는 것,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과 일정한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인 오스틴은 평생 동안 자기만의 방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평생 동안 돈이 없었던 사람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샬롯에게 선물한 것이 뭐냐면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이게 뭘 의미를 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대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샬롯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리고 샬롯이 나중에 이제 제인 오스틴에게 자기 약혼했다고 엘리자베스에게 알리는데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샬롯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내 형편에서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하는데 샬롯이 그때 내 나이가 이제 27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27이 어떤 나이냐면 제인 오스틴이 해리스 비기더의 청혼을 거절했던 나이예요. 제인 오스틴이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절을 하고 수잔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고 했던 시기가 27의 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샬롯이라는 이 인물에게 결혼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에게 자기만의 공간을 선물함으로써 이 제인 오스틴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를 무지몽매한 어떤 무식한 여성으로 만들지 않는 거는 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어떤 판단이기도 했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상상한 거겠죠. 자기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상상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인 오스틴이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글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공감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제인 오스틴이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인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고 여성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남성들이 하는 말도 내버려두고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자신의 삶으로 그걸 보였던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이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리고 페미니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나름의 각자의 방법으로 페미니즘의 생각들과 주장들을 갖고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 어머니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그들은 다 바보였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나와 같이 똑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들은 못 배웠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무시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지점들이 사실 제인 오스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요. 가족들을 그릴 때 되게 흥미로워요. 엘리자베스하고 제인을 빼고는 이 가족들은 되게 속물적이거든요. 천박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시한테 욕먹고 결혼이 깨질 뻔하기도 하죠. 관계가 깨질 뻔하기도 해요. 엘리자베스도 그렇게 인정해요. 우리 가족은 누가 선물인지 서로 내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인정할 만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을 천박하다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저한테 주는 어떤 위로와 통찰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자신감이면 자신감이고 만영이면 만영이 늘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죠. 그들은 그들대로 존중을 하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면 그럴수록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예법에 맞지만 그렇지만 달갑지 않아요. 예법에 맞기는 하지만 달갑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인 오스틴은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달갑지 않은 세계를 달갑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게 앞서가는 일이 됐죠. 누군가 앞서서 상상했을 때 현실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없었을 때보다 훨씬 쉽잖아요. 200년 동안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보다 약자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나보다 약자는 아니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신 여러분이 특별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더 공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하고 창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제인 오스틴이 했던 작업이 바로 달갑지 않은 세계를 달갑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조르주 아간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동시대인이 뭐냐? 동시대인이라는 것은 시대의 어둠을 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는 한 우리는 동시대인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어둠을 보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대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전근대와 근대와 후기 근대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 다른 것들을 최고의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동시대의 예술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둠을 읽어내는 것인데 각자 보는 어둠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는 아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페미니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내가 뭔가 어둠을 바라보고 드러내고 달갑지 않은 걸 달갑게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나는 그냥 그만큼만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어둠들을 밝혀나가는 일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자의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붙였거든요. 제목에. 페미니즘의 이야기이지만 여성의 이야기는 아니라 약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그건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욕심을 부렸나 봐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물러가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제에서 포지셔닝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